오늘은 암울한 김진태가 쏘아 올린 수류탄이 원폭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의 채권 시장이 심각하게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너무 이걸 안 때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1, 2개월만 손을 더 이상 어떤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도 내년에는 엄청난 국가부도 위기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내적으로도 안 좋지만 대외적인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와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린 거야, 김진태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내년 1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월까지 하고 나서 그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현재 이제 팩트만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에 비해서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작년 요맘때 2.1% 수준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낮네요. 현재는 4.6%입니다. 그렇죠. 2배 이상이 올랐죠. 심지어 미국 채권도 4.3% 수준이에요. 우리가 너무 높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아. 그러니까 미국 돈보다 한국 돈,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저 빚덩어리인 미국 채권보다 우리 채권이 훨씬 더 위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회사채들 이율은 현재 5.7% 공식으로. 근데 이미 6%를 넘어섰어요. 하이닉스가 6%로 회사채 발행을 엊그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국내 회사채 물량들은 꾸준하게 좀씩 오르면서 6.5, 7.5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높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 채권을 살 사람이 없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국내에 있는 채권의, 그러니까 회사채의 총 잔액이 843조입니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공식 추계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사채들, 국가 공사채들 같은 경우에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00조가 현재 채권 시장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1, 2, 3월 달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게 내년 1월 달에 오는 거예요. 채권이 60조입니다. 회사채와 국공채가 60조 원이 만기가 돌아오고요. 부동산 PF들, 이게 90조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50조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PF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 무너지는 거는 은행이 개입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 됩니다. 네. 지금 한은이 취한 조치처럼. 한국은행이 지금 오늘도 6조 추가 매입한다고 얘기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하면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쏟아붓는 것 갖고는 이 채권 위기를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채권 위기가 지금 이렇게 온 거냐? 아니, 김진태가 했던 말 도로 걷어들였고, 우리나라 기재부랑 총리가 나서가지고, 안정적으로 다 보증해서 지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좋은데 왜 이게 계속 힘들어지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다 한전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전이 지금 적자가 30조 이상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회사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전이 한 10조 정도를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5조를 발행을 했고, 앞으로도 10조 내지 20조를 추가로 발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45조 원을 한전이 이 채권에서 조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달 금리가 5.7%야.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시중에 있는 회사채로 들어갈 빚이 전부 다 한전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채권 시장에서 블랙홀이 돼가지고 기존에 돌아다니는 회사채들을 다 제끼고 있는 거죠. 아, 유동성 자금을 혼자서 쪽쪽 빨아먹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한전은 워낙 튼실하잖아. 삼성전자만큼이나 믿을 만한 기업 아니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한전이 망하겠어? 근데 한전이 이만큼의 자금을 뽑아가면서 5.7%를 줘버리니까 일반 기업들은 아예 발행을 하더라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보세요. 연간 적자 30조가 9월 30일 기사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40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채권이 발행이 돼야지 한전도 경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어쩔 수 없이 저걸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연간 10조 원 하던 적자가 갑자기 40조로 늘어날 수가 있냔 말이지. 얼마나는 아니고 잠깐 많이 오르긴 했었지. 그렇지. 다시 안정됐잖아. 다시 안정됐잖아, 기름값. 뭐, 우리가 100달러 주고 기름 사온 적 없고요. 뭐, 2배, 3배 주고 석탄 사온 일 없어. 근데 도대체 30조가 어디 간 거야,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우리가 뭐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 작년에 비해서? 그럴 일도 없었단 말이야. 도대체 이 30조가 정말 연료비 때문에 온 것인지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어찌 됐거나 이 30조는 써버린 거예요. 한전에서 지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채권들이 계속해갖고 지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게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만 현재 매년 매 분기마다 채권이 8조 원에서 2조 원씩 조금씩 발행 금액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10월 달 들어서만 2조 원이 안 팔려서 미수로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채가 날라와 버린, 강원도 모라토리움 선언이 나와 버린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웬만한 애들이 전부 투자하고 발을 빼버린 거죠. 문제는 이 채권 시장 다음으로 위기가 있는 게 PF란 말이에요, PF. 아까 얘기한. 파이낸시.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돼요. 아, 그쵸. 지금 아파트가 지금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되게 심각해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고 부동산 하락세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하는데 최소한 평당 4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지금 평당 4천만 원짜리 신규 분양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데 제일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6,600억 정도 PF 채권을 연장하려고 내놨는데 이게 연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택공사가 6,600억을 안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완전 분양이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각종 부동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전부 다 나중에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옛날 저축은행 걸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건설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의 단기 위험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아까 얘기한 게 60조 있다 그랬잖아요. 상위에 30개 대형 건설 회사들이 40개 대형 건설 회사들이 현재 갖고 있는 단기성 PF 대출 이게 15조 8천억이다. 16조예요. 이거를 내년 상반기 안에 다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채권 연장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러한 채권 연장 가운데 제일 어려운 기업이 롯데건설이기 때문에 롯데건설 부도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부도 나요? 지금 롯데건설이 내년 초까지 갚아야 되는 돈은 4조 8천억입니다. 근데 현재 롯데가 쥐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5천억 뿐이에요. 거의 4조 3천억이 없습니다. 지금 롯데월드 그거를 롯데타워 그거를 팔아도 3조밖에 못 받을 텐데 그걸 팔아서 쏟아 넣는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인 거예요. 아니 그 거대한 건물이 3조밖에 안 해요? 그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게 주로 그렇잖아. 이게 대지 면적이 다 그 돈이 되는 거지. 위에 쌓아올린 게 무슨 돈이야? 건축비만큼도 안 쳐주지 일단 올라가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롯데건설의 부족한 4조 3천억
때문에 롯데건설은 사실상 거의 부도 난다고 봅니다. 저는. 내년에요? 예. 내년 초? 내년 초 이전에 부도 낸다고 봐.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뭘 팔아야 돼. 부지를 팔든지 뭐 백화점을 팔든지 해갖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삼성한테 롯데타워 팔면 되겠네. 삼성 이거 탐내지 않으려나? 아무튼 이제 상위 10개 위험한 상위 10개 업체들을 쭉 보면 롯데, 현대, GS, 대우, 현대산업개발, 태영. 태영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 엔지니어링, SK 에코플랜트, IS 동서, 코론 글로벌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나마 이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대우건설은 돈이 좀 있고요. 위험한 게 태영건설, 그다음에 IS 동서, 코론 글로벌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PF 연장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것들은 다 합쳐봐야 회사 다 합쳐봐야 1조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PF 땡겨놓은 게 이거는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어요. 이 회사들은. 근데 롯데는 못 건드린다는 거지. 4조 3천억을 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에서 7천억을 긴급 수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3조 5천억 원 이상은 모질한 상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해갖고 대출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분양 실적 안 나오고 분양이 4천만 원, 이게 최소 평당 4천만 원에 전체적으로 70% 이상 분양이 안 되면 지금 탄탄하다고 하는 현대나 GS나 대우도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채권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한전 쪽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네. 근데 기존에 이런 회사 너 같으면 한전 사겠니? 롯데건설 사겠니? 한전 사야지. 한전은 당연히 한전 사지. 망할 수 없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뭔가 지금 이 재정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한전이라는 공룡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이번에 건설부도 그 모라토리엄 선을 진퇴가 해버렸기 때문에 이중고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PF 연체율이 6% 수준에 있어요. 내년 초에 가면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환을 못하고 연체로 넘어가게 되는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저축은행이 다 보듬어서 이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축은행들이 전부 다 문 닫고 날아간 거 아니야. 그때 윤석열이가 살려준 거고. 근데 그 저축은행 사태 때 부도율이 3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도율이 15%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 그리고 금융 시장까지 완전히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축은행들 되게 몸살이고 있어요. 대출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한번 당해봤거든. 그리고 대출 비율을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8%까지 올렸어요, 이미 이자가. 미리 땡겨가지고 대출 이자를 확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조만간 대출 이자율 상한제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대출 이자를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그렇죠. 예대마진 먹으려면 더 높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현재 6%대 적금과 8%대 대출들을 미리 땡겨가시라고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내년에도 전망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개입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는 거지. 단순하게 기금 채권 20조?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 정도 부어갖고는 내년 상반기 오는 PF도 못 막아줍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질 이유가 없잖아. 전혀 없죠. 미국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채권 채권 이자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재연장도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지금 한반도에 전쟁 터지는 줄 알고, 핵실험하게 되면 또 그날 수천억도 들고 날릴 거거든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한국은행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 안 나게 개입하려고 발권 얘기하고 있는데 발권하면 국민들 죽이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외환 채권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6조 원을 오늘도 풀고 53조 원을 이미 풀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안 된 월화수목 오늘까지 해갖고 이미 60조 원 가까운 돈을 이미 풀었어요, 시중에.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긴축을 하면서 돈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하고 금리가 상승세가 오히려 더 가파라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가 안 좋고 PF부터 시작해 채권 시장마저 얼어붙어 버리면 아까 설명한 대로 1830조 원대의 대한민국 공기업 공채와 기업체들이 전부 다 부도 수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휴, 짜증나.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물가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언급 안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언급하면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있어도 아예 통계가 안 나와요. 요즘 뭐 물가 관련해서 경제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아예 얘기를 안 한다고. 열심히 찾으면 나옵니다.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서 봐야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그걸로 해갖고 물가가 오르고 그걸로 인해갖고 금리가 오르고 금리로 인해서 회사차가 오르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첫 단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일단 미국하고의 경제 의존도, 그러니까 서구 경제에 의존해 있는 지금의 수순을 빨리 다원화를 해야 됩니다. 미국 따라간다 소리 들으면요, 외환위기 생겨요. 지금 일본이 그짝 나는 거야. 미국도 1년간을 지금 1년이 넘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효과도 못 잡고 있고, 서민 생활은 더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긴축으로는 안 되겠어. 그냥 조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달러에 기대하고 있었던 이 은행권들이나 투자자들이 달러를 신뢰할 수 없게 돼요. 왜냐면 달러의 가치를 못 지킨단 말이 나오는 거야. 미국이 지네 나라 돈인데 지네 나라 돈도 통제를 못 해. 미국 물가를 못 잡는다는 게 드러나 버리면 그럼 달러는 위험해서 못 쓰는 거지. 금리를 최소 5%까지 올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4년에 들어가서 3%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금리 가지고는 이걸 잡기 어렵고, 아니면 옛날에 볼것처럼 10%씩 올리든가. 그러니까 갑자기 10%를 올리지 10% 않으면 막 20% 씩 이 물가는 올리든가. 잡힐 리가 없는데, 그렇게 올리면 세계 경제는 그냥 마비야. 마비. 침체가 아니라 그냥 마비야. 그래서 지금 일본이 환율이 150엔을 넘어서 200엔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발권력을 발휘를 못 하니까 전에 얘기했던 내년부터 이제 월급쟁이들 월급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법안을 강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이제 기저저축 효과를 내거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디지털 화폐로 돌려놓고 실제로 유동하는 돈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일본도 저런 식으로 연명해갖고 2024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틴다고 봐요. 최근에 일본이 엔화가 버블 붕괴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가 일본에서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채권을 매도를 했지. 채권을 매도를 갖고 해가지고 있는 미국 채를 주고 돈을 빌리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미국이 돈을 안 주니까 채권을 내다 팔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아가지고 엔화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달러들을 팔아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고 국민들 저축에다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조만간 폭동이 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우리가 일본의 폭망길로 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가죠. 똑같이. 예, 경제 파트너를 따로 잡아야 돼요. 즉, 달러를 갖고 있어도 물건을 못 사게 되는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돌릴 수 있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국가하고 이걸 빨리 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근데 중국은 불안해서 못하지. 이 새끼들 돈 빌렸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우디 쪽에다가
급전을 땡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우디 그 작가님 말 그대로 됐던데 중국 쪽에 붙었다고. 그래서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야 200억 달러만 우리가 특별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니들이 사줘. 그럼 니들 해달라는 거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다 지어주고 네옴시티 있는 거 다 투자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방 무기들 전부 다 깔고 우리 군인들 보내갖고 니네 지켜줄게. 미국 없어도 돼. 우리 쌈 잘하는 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라도 빨리 특사를 보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얘네들은 200조는 돈도 아닙니다. 빈살만 그 왕세자만 해도 자기 개인 재산이 800조 뭐 그 정도 된다고 치고 왕실 전체 자산을 따져보면 2000조가 넘잖아요. 아람코 있는 그 자산 가치만 따져도 그게 1500조야. 그게 작정하고 돈을 빌려주려고 생각하면 사우디한테 200조나치 채권 팔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몰로 해서 묶어줘. 이자는 우리 8% 줄게. 시원하게 쓰는 거지. 손정희도 이미 200조를 그런 방식으로 땡겨서 썼어요. 사우디에서. 근데 이제 걔는 이자율을 24%까지 준다 그랬다고 그래요. 뭔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100조를 상환해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이 100조를 상환할 돈이 없어서 지금 잘못하면 이제 등 따이게 생긴 상황인 건데 사우디 애들은 돈 띄면 그 돈 받으려고 지저분하 그 새끼는 뭐가지 따와 그리고 끝낼 놈들이거든. 그래서 손정희가 지금 연락에 돌아다니면서 ARM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오히려 그게 이제 ARM 매각이 더 손쉬워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아무튼 얘가 좀 빗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그쪽으로 해갖고 돈을 빌리러 특사를 보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그럼요. 그건 당연하지. 이 북극해 이쪽 그 항로를 널어가지고 미국에 팔던 것들 러시아를 통해가지고 유럽에 팔아야 됩니다. 러시아가 비록 이제 경제 수준은 작지만 러시아가 그 물건을 중개해서 팔 수 있게끔 권한을 주면요. 사실상 거의 강매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러시아는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차나 그 공장 같은 것도 우리 러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제품 엄청 비중이 좋아요. 60% 최소 40%에서 60% 이상입니다. 거기는 들어가면은 우리 거 그냥 다 팔려요. 진짜 근데 너무 전에 시장이에요. 이제 한번 러시아 지정학 시간에 그러니까 오리온. 여기 멤버십에서 해놨지만 하도 땅이 넓은 데다가 도로가 지랄 거지 같아갖고 소매하기가 좀 지랄 같은 땅이라서 그런 건데 이거를 역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국경 쪽으로 들어가는 게 물류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뭐 안 좋고 막 그런 걸 다 떠나서 철도 시스템만 갖춰놓으면요 한국까지 다이렉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송이. 지금 러시아와의 교역을 통해서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합작을 한 교역선을 브릭스에 우리도 슬쩍 발을 들이밀어 가지고 그쪽으로 새로운 경제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진행을 하지 않으면 진짜 내년 1월 달부터는 곡소리 나는 수가 생긴다. 연쇄도산, 국가 IMF 위기 금방 와요, 금방. 우리 맞아요. 지금 네. 갖고 있는 뭐 외화자산이 4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게 400조 원이 넘는데 무슨 걱정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갖고 있는 현찰인 거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1경원이에요. 1경원. 그러니까 그 돈이 두 바퀴를 돌아야 우리가 살림할 수 있는 돈인데 지금 나라 경제가 이 꼴 가면 그 4천억 까먹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린다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그걸 갖고 회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 우리 자산들, 우리 시장들 살려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금융 종속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과연 경은 못 세우겠지만 기재부와 김앤장이 잘 세워줄 수 있냐는 거지. 근데 문제는 기재부와 김앤장이 나라 위에서 이러한 나라를 살리는 정책을 안 하고 대려 이런 경제 위기나 채권 위기를 일으켜갖고 우리나라를 부도내버릴 것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채권을 외국 놈들한테 중개해서 싸게 팔 것 같다는 거지. 과거에 아르헨티나가 그런 방식으로 당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모라토리움이 일어나갖고 발생했던 모든 기업체와 국가 채무들을 100분의 1 가격으로 외국에서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가로, 액면가로 상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국부는 사실상 다 외국에 빨려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삼성 뭐 이런데, 삼성이 망하겠어? 망합니다. 회사채 안 돌면. 안 팔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망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게 국가 신인도고 국가 신용등급인 거야. 근데 이거를 2천억 안 갚겠다고 강원도에서 던지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지. 근데 우리가 진짜 경제 상황이 괜찮고 문재인 정부처럼 뭔가 시스템이 빡빡 돌아가는 때 같으면 이런 패닉이 안 오지.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지. 이거 이 해프닝입니다. 이 새끼 미쳤나봐요. 제가 얘 자를게요. 그리고 하면 끝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정부가 또는 이 경정부에 있는 기재부가 정상적으로 이걸 처리해 줄까? 저 새끼들 저거 다 채권 브로커고 국제금융들한테 빌 붙어갖고 나라 돈 빼먹는 놈들, 론스타 변호하고 있는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건데 지금 정부가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가?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의도가 불순하다? 불순한 놈들이라는 거야. 김행장은 이 채권 위기를 어렵게 살리는 것보다 이 나라가 망해갖고 아르헨티나처럼 헐값에 팔려 나가갖고 그 돈으로 떼돈을 버는 외래 자본하고 붙어갖고 거기서 이득을 뽑아먹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왜? 마진율이 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나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혹시나 이렇게 기소를 하실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요. 아무튼 이러한 위험은 송 작가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잠재적으로 있는 위험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빨리 정부한테 안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 금융권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와 관련된 현장 조사 내지는 뭐 미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할 줄 모르면 국회 차원에서 나서서라도 이 일 해결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가 50년대 이후에 억지로 이렇게 겨우겨우 버텨왔고 겨우겨우 지켜온 우리나라 총 자산이 1, 2년 안에 이게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꼭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